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또 11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한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연말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걸까요? 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다른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지수는 모두 울상을 보였지만 미국 홀로 사상 최고치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국에게는 좋은 소식들 미국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간밤 나왔던 구체적인 시그널들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0.28% 오르면서 44,800선을 돌파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 함께 보겠습니다. 0.63%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0.57%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후 2시 전후로 약간의 흔들림이 있긴 했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지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말에 살짝 흔들렸지만 다시금 힘을 찾으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3대 주요 지수였죠. 트럼프 관세 또한 잘 소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중국에는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취임 첫날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에 큰 충격은 없었다라는 게 월가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일단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 또는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는데요. 13 수준으로 내려오는 모습, 그러니까 큰 시장의 불안감이 없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공포와 탐욕 지수도 중립에서 탐욕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관세로 인해서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아지거나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크게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두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11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는데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던 자신감 생겼고 고용시장 강하다. 점진적인 속도일지라도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 일단 금리 인하 시그널은 좋습니다만 점진적일 것이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한 중립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통화정책의 제한 정도를 평가하기가 참 까다롭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관세 전쟁으로 인해 혹시라도 불확실성이 더욱더 증가될 경우 연준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화요일장 어떤 분위기를 나타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전장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혼조세를 보였는데 이날은 대체로 다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이 상승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특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도 이날은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구글, 메타 그리고 다 올랐는데 테슬라가 소폭 장중에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조금 있다가 종가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오른 종목들, 내린 종목들 혼재가 돼 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분위기 빅테크 덕분에 좀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꼽아보려고 합니다. 애플부터 보시죠. 바클레이즈가 구글의 반독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구글을 기본 탑재하는 그런 것에 대한 로열티를 받지 않게 된다면 애플의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중국 쪽의 이슈도 있죠. 지금 팀 쿡이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중국을 방문했는데 밤사이에는 화웨이가 자체 운영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를 공개했다라는 소식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모바일 중심에서 중국 자체적인 모바일 흐름으로 지금 중국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은 애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화웨이의 움직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밤사이에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키뱅크, 아직 경쟁에 대한 리스크 제한적이다라면서 독점적인 지위에 대해 강점을 부과했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180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구글이 유럽연합 법에 따르기 위해서 검색 결과 방식을 바꿀 것이다라면서 어느 정도 반독점
지원법을 피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음을 나타냈는데요. 이런 세 가지 이슈 외에도 M7 종목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종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입니다. 먼저 9.1%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235달러 선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 1위 자리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오랜만에 오름세를 보였는데 0.6% 상승했고요. 13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알파벳의 주가 흐름도 확인해 봐야겠죠. 알파벳은 0.7%가량 오름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무려 3% 이상의 상승률로 화요일장 마무리를 지었고요. 메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1.44% 상승하면서 573달러 2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흐름 0.13% 소폭 약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M7 중 유일하게 하락 마감을 했네요. 그렇다면 이어서 이날 주요 이슈였던 관세 이슈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이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지금 비중이 큰 그런 제조하는 비중이 큰 아니면 또는 수입하는 그런 업체들의 주가 장중에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ETF 쪽에서는 멕시코 ETF가 그리고 캐나다 ETF 두 가지가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꺼내 들었던 트럼프 당선인인데요.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10%를 더 부과하겠다라면서 또 한 번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서 좀 타격을 받은 종목들을 보면 소매주 쪽에서는 타겟,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등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크다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우류업체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 대형주 ETF, 또 MSCI 중국 ETF 모두 다 하방 압력을 받는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타격을 입은 종목들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동차, 멕시코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해온다면 가격 인상으로 인해 좀 판매가 더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드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제너럴 모터스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무려 9%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음료 회사가 되겠는데요. 3%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ETF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시어스 멕시코 ETF가 되겠습니다. 2.64% 내림세를 보였고요. 캐나다 ETF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캐나다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 0.63% 내림세를 보였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국 관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중국 수입품 비중이 높은 타겟 3% 하락세를 보였고요. 계속해서 아메리칸 이글스 의류업체가 되겠습니다. 4%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형주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 0.57% 내림세를 보였고요. MSCI 중국 ETF도 0.58%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 세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이 세 가지는 그래도 특징주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암젠입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되겠죠. 비만 치료제 1년 복용하면 20% 체중 감량되는 그런 임상 이상 결과를 확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20% 전문가의 기대치에는 약간은 못 미치는 수치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오히려 같은 비만 치료제를 이미 판매하고 있는 일라이릴리는 호재였습니다. 암젠 경쟁사가 부진하면 당연히 일라이릴리에게는 호재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2026년부터 미국 정부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비만 치료제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일라이릴리의 주가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텔입니다. 정부 보조금 78억 6천만 달러로 확정이 됐습니다. 3월에 발표됐던 85억 달러보다 6억 4천만 달러가 더 낮게 책정이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암제는 4.76% 하락하면서 280달러 1센트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일라이릴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반면 4.55% 강세를 보였네요. 마지막으로 인텔의 주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주가 전장에서는 보조금이 그래도 구체적인 수치화되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날은 3.3% 다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 0.54% 하락하면서 4.254%를 기록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2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확인해 보시죠. WTI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68달러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 합의안이 도출이 됐다라는 점도 계속해서 추가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 금값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죠. 밤사이에 0.53%가량 오르면서 2,632달러 선에 거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화요일장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5 시간입니다. 오늘 기다렸던 FOMC 의사록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시장이 예상을 했던 것처럼 생각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의 내용들이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의사록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이루어졌던 FOMC에 대한 의사록이었는데요. 앞으로도 금리 인하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연준 위원들은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참석 위원들은 지표가 예상대로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로 둔화되며 경제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중립적인 정책 입장으로 나아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연준 구성원들은 미국 경제가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중립금리 수준의 불확실성이 있는 점을 신중론으로 펼쳐야 되는 배경 중의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의사록은 많은 참석자들은 중립금리의 수준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긴축 수준의 평가를 복잡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진적인 정책 완화를 적절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 금리 수준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론상의 개념이다 보니까 실제 시장에서 관측되지는 않고 추정만 가능한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 월가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 적자와 정부 보조금에 따른 친환경 부문 투자 증가로 인해서 미국의 중립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경제 상황을 제약할 정도로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장 다음 달에 있을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은 어떤 선택을 해줄지에 따라서 또 연말 랠리가 더욱더 강력하게 펼쳐질지 아니면 고점에 대한 숨고르기가 나올지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FOMC와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 간밤에 좀 이슈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이 시간에 함께 확인을 해봤던 인텔 보조금 오늘 새벽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치가 나왔고요. 78억 6천만 달러로 확정이 됐고 기존에 공개됐던 보조금보다는 8% 정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9월에 인텔이 국방부로부터 이미 지원금, 이 계약 수주를 받아내기도 했었죠. 최종적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지원금을 다 합산을 하면은 108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또 인텔에 지원되는 78억 6천만 달러의 보조금은 2022년부터 발효됐던 칩스 및 과학법에 따라서 기업과 기관에 지원되는 금액 중에 가장 큰 규모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칩스법에 의한 정부 지원금은 반도체 생산에 390억 달러, 연구에 110억 달러 등 총 527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해서 미국 안의 반도체 생산량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78억 6천만 달러가 인텔에게 돌아간 게 됐습니다. 인텔은 수년간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마진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오히려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인텔의 최고 경영자인 팻 갤싱어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기술과 제조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양당의 지지가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사적인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인텔은 3월에 미리 제안이 됐었던 11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저리 대출은 확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최대 25%에 해당하는 재무부 투자세 공제는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텔 국가로부터 엄청난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으로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의 계기가 되어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들도 잘 챙겨보시고요. 전기차 쪽에 관련된 보조금 소식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보조금은 재화가 되는데 간밤 새벽에 이 리비안과 관련된 대출에 9조 원이 지원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테슬라 쪽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캘리포니아 주에 한정된 소식이긴 합니다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지금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두고 정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전기차 연방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테슬라 차량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머스크 CEO가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만약 내년에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없애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테슬라는 제외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전망들이 현재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확정시가 되면은 테슬라에게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이슈로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 바이든 정부가 또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에게는 오늘 9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최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에너지부가 연비가 높은 차량과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첨단 기술 차량 제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리비안은 이번 지원을 통해서 조지아주의 공장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고 이 앞서서 5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애틀란타 외곽에 짓고 있었는데 자금 문제로 지난 3월부터 중단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공장을 통해서 앞으로 리비안은 소형 SUV 차량을 계속해서 생산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단계에 걸쳐서 연내 40만 대를 생산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지원을 통해서 28년도부터 이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내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은 이러한 이 예상들 그리고 예측들은 또다시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오전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와 관련된 코멘트를 남기면서 간밤 글로벌 시장에서는 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날 하루만 유럽차의 시총이 14조 원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세와 관련해서 특정 산업에게는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작용이 되면서 변동성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멕시코와 캐나다가 국경을 더 잘 통제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 BMW 등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낙폭을 보였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 또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관세 폭탄을 언급하면서 통상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 전반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놓고 번스타인의 한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만약 관세가 이행되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폭스바겐이나 다른 유럽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업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분석가들은 이 트럼프 첫 임기 때처럼 언제든지 트럼프가 시장을 뒤흔드는 돌발 발언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1월 취임 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언제든지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같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다른 국가에 있는 기업들 지속적인 변동성이 극심화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같이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죠. 다만 시장이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의 낙폭이기 때문에 이 포모 심리가 크게 작동되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99,000달러까지 지난주 가격 상승을 보였던 비트코인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1.5%대 하락을 보이면서 91,500달러 선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시장에서는 현재 지지선으로 85,000달러 선에서 88,000달러 선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지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룸이 남은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탠다드 차트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88,000달러까지 하락을 하고 연말에는 12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보고서를 통해서 간밤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롱텀 홀더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럴 때 보여지는 가격 조정은 신규 투자자들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조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용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터고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규주택 판매 FOMC 회의록 SJM 실적 발표입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폭설이 내려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요. 차들이 다들 뭐 술 취한 것처럼 차선을 넘나들고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주식 수익 내시려면은 일단 다치면 안 되잖아요. 자, 살아남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신규주택 판매 보겠습니다. 자, 기존 주택 판매와 잠정주택 판매, 그 다음에 신규주택 판매가 주체가 틀립니다. 기존 주택 판매와 잠정주택 판매는 두 개는 따로 발표를 하고요. 신규주택 판매는 또 다른 곳에서 발표를 합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그 컨센서스 부루에서 발표를 하고요. 이 지금 그 신규주택 판매가 그 솔드가 61만 채 된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판매된 그 세일 48만 1,000채, 그리고 이제 미들 값이 나오죠. 43만 7,300원, 300달러 나옵니다. 자, 이 지금 꺾인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신규주택 판매가 둔화가 될 것을 예상했지만 그 예상폭보다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규주택 판매가 그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치 못하게 증가를 해서
이거는 그 신규 주택 판매가 감소하는 것을 예상을 못할 줄 알았지만 예상은 했습니다. 컨센서스는 기존 주택 판매가 증가한 거랑은 다르게 신규 주택 판매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예상 폭을 하회를 해서 갑작스럽게 엄청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그 11월 달로 가야겠네요. 2022년도 11월 달 이후에 최저치가 지금 나온 상태고요. 지금 2022년도 11월 이후 최저치고 2013년도 7월 달로 가서 그 폭보다 지금 더 큰 폭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가장 두 번째죠. 2023년도 7월 달에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무려 11년이죠. 11년 만에 지금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그 파란색은 지금 YY고요. 초록색은 MOM이죠. 지금 그 YY 기준으로 지금 17.3%, 전월 대비 17.3%고요. 전년으로는 9.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월 대비 17.3 수치가 2013년도 이후에 최저치가 지금 나왔네요.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새롭게 지은 주택이 판매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존 주택과 잠정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를 같이 그려놓은 모습이죠. 이게 그 주체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다 엮여 있기 때문이죠. 기존에 지어진 집의 판매랑 잠정 주택 판매는 아직 사인만 안 된 거죠. 이 지금 계약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신규 주택 판매가 있는데 지금 좀 엇갈리고 있죠. 원래 전체적으로 결국 동행하거든요. 동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신규 주택 판매 그 전에 기존 주택 판매랑 잠정 주택 판매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신규 주택 판매가 이렇게 혼자 따로 가는 모습, 이것 때문에 이건 결국 그 장기적으로 보면 겹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게 하락하리라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갭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이죠. 보시면 결국 그 갭이 중간중간에 벌어지는 건 있어도 결국 전체적인 모습은 그림자처럼 동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벌어졌다가 결국에는 맞물려가는. 이 당시에는 신규 주택 판매가 올라가고 오히려 기존 주택과 잠정 주택 판매가 내려가면서 여기서 만났죠. 지금은 반대로 신규 주택 판매가 올라가고 기존 주택 판매랑 잠정 주택 판매가 떨어지면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벌어졌다 오므렸다 벌어졌다 오므렸다 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 주택 판매도 결국에 다시 내려가서 만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 주택 판매랑 잠정 주택 판매가 떨어졌는데 신규 주택 판매 혼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주택 판매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상치보다 너무 급격하게 하회를 한 모습이죠. 어쨌든 지금 둘이 다시 만나러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죠. 지금 신규 주택 판매는 떨어지고 지금 기존 주택 판매랑 잠정 주택 판매는 밑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만날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그지스팅은 기존 주택 판매, 펜딩은 잠정 주택 판매, 그 다음에 뉴 솔드는 신규 주택 판매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정치도 지금 전부 다 다시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그 실제가 이 신규 주택 판매가 나오고 나서 전달이 이제 수정되게 되는데 수정된 게 지금 다시 낮게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10월 달 같은 경우는 9월 달 같은 경우는 제자리로 나왔고 그 전에 7, 8, 9월 달은 수정치가 다 다시 낮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떻게 나올지 61만 채가 지금 나왔는데요. 일단 신규 주택 판매가 상당히 급격히 줄어든 모습이죠. 자, 이제 그 어떻게 나올지 지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FOMC 회의록을 이번에는 그 보우만 의장이 보우만이 이사가 반대를 하지 않았죠. 일단 4.5에서 4.75로 25bp 인하해서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보우먼 이사도 이번에는 반대를 하지 않았고요.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2%로 나아가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었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2%로 지금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고용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물가가 들썩이면서 지금 2%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문구를 일단 삭제를 했다. 물가가 약간 두드러기로 다시 올라갈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한 이유에 대한 설명, 또 인플레이션의 진전과 위험의 균형의 비추어가 아닌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로 조정했습니다. 뭐 그 큰 무슨 말장난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다. 근데 그 목표라는 게 결국에 연준이 두 개 하는 게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 안정,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했다. 근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두 가지잖아요. 금리 인상, 저희 고용 안정과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최대 고용 요쪽의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했다. 이게 좀 더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신에 2%로 간다는 확신은 없지만 확신은 조금 줄었지만 그래서 지웠지만 어쨌든 그 고용 이전에 물가는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삭제를 하고 나아가는 게 아닌가.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를 한 이유가 지금 고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건드리려고 지금 한 것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변화가 정책에 대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테스트였으며 이제 정책 완화를 시작했으니 이미 테스트가 완료되었다고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준은 의무 양측의 위험이 거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뭐 어느 정도 상승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 노동시장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바꿀 내용은 없고요. 단지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2%로 나아가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었다는 문구를 삭제했을 뿐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스모커의 실적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추울 때 스모커 잼을 항상 빵에다 발라 먹고 나오면은 속이 든든하죠. 자, 매출이 17% 증가했습니다. 2.27%. 자, 그리고 지금 손실이 났네요. 순손실이 24.5 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194.9 밀리언 달러 지금 수익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1.90이었는데 지금 0.23 손실로 지금 바뀐 상태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을 조정해 주니까 플러스 2.76으로 바뀌어서 플러스 7% 성장을 했습니다. 자, US 리테일 커피, 지금 던킨 커피도 갖고 있기 때문에 던킨 도너츠가 그 어느 순간부터 별로 맛이 없어져가지고 던킨이 도너츠를 뗐죠. 던킨 도너츠 아니라 이제 던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커피 부분이 플러스 3% 성장했습니다. 여기 지금 스모커에서 실적이 커피가 3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냉동식품 그리고 즉석식품 이런 게 21.4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당연히 이제 스모커의 그 딸기잼이라던가 아니면은 구피 그 줄무늬 스트라이프 있죠. 땅콩 포도 아니면 땅콩 딸기. 어렸을 때 많이 발라 먹었는데요.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US 리테일 펫푸드가 있죠. 이 지금 동물용 식품 쪽이 굉장히 이 미는 쪽입니다. 19.6%를 차지하고 있죠. 이쪽은 마이너스 4%가 났습니다. 그리고 스위트 베이크스 스낵 부분이 13.9% 있는데 여기는 그냥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앤 어웨이 프롬 홈 이쪽은 14.1% 차지하는데 마이너스 1% 났습니다. 근데 이 주력이 좋았죠. 커피랑 즉석식품 이쪽 5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 3% 5% 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 대상 매장 매출 이쪽이 결국 소매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지금 24년도에는 8%로 아주 좋았는데 25년도의 목표치가 1% 2%로 지금 낮아진 게 지금 별로 좋지가 않네요. 지금 이 부분이 비교 대상 매장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해야지 이런 소매 아니면 소비자 식품 회사들은 좋죠. 자, CEO의 말인데 여기 호스티스 브랜드. 자, 이것도 지금 커피 브랜드를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호스티스 브랜드를 인수한 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호스티스 브랜드의 성장이 우리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스모커는 뭐 잼으로 유명하지만 지금 이 커피 시장 쪽에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11.40%만 오르면은 시장 컨센서스에 도달되게 됩니다. 126.22달러가 에버리지고요. 지금 113달러 정도 되니까 11%만 오르면은 시장 컨센서스에 도달되고
제일 높은 건 136, 제일 낮은 건 116달러 나와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더레이트 바이 의견이 나왔고요. 3바이의 7홀드 의견이고 의견의 절대적인 양은 좀 적고 홀드 의견이 좀 많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스모커의 차트. 자, 일단 그 실적이 순손실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서 반응은 좋았습니다. 지금 갭 상승이 떴죠. 그리고 장중에는 굉장히 높게 밀고 올라가다가 지금 많이 밀려서 지금 일단 밑으로 다시 내려온 모습인데요.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을 보이죠. 갭 상승을 하고 밀고 올라갔지만 결국 이 저항에서 밀려서 몸통의 이 지금 끝이 밀린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겠죠. 음봉은 몸통의 위가 시가고 밑에가 종가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 밑으로 밀려서 끝났죠. 장중 고가는 상당히 높았으나 그렇죠. 결국에는 이 몸통이 중요한 것이죠. 윗꼬리 아랫꼬리는 결국 장중, 주중, 월중 요게 갔다 온 것만 표시가 된 것이고 결국에는 종가가 중요하겠죠. 자, 일단 이 고점을 뚫지 못하는 모습이 아직도 보이고요. 물론 갭 상승을 해서 밑에 50일, 200일선을 지금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뭐 이 고점 추세선만 돌파를 하면은 일단 이 갭 상승의 힘은 유효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결국 여기에서 막혔네요. 지금 20주선이 내려오고 있고 50주선이 내려오고 있고 200주선이 여기 타고 있었는데 여기 200주선에서 여기 하면 막혔죠. 그리고 지금 보면 200주선의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몇 주인가요? 거의 한 봉만 세봐도 한 10개 됩니다. 10주 동안 여기서 밀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갭상승으로 뛰어서 이 10주간의 매물에다가 이 200주선을 단번에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쌍봉으로 무너졌던 이 자리가 있죠. 이 자리가 계속 저항이에요. 125달러가. 결국에는 지금의 이 갭상승 한 번으로는 안 되고 이거를 날리려면은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200주선도 날려야 되고 200주선 바로 위에는 이 엄청나게 큰 하락의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이 정말 단단한 매물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구간이 생성된 지가 지금 거의 1년이 됐거든요. 1년 안 되고 거의 반년이에요. 반년 동안 지금 쌓여있는 매물이 지금 135에서 150달러가 너무 강력합니다. 지금 이 부분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요. 지금 월봉입니다. 자, 여기서도 답답한 모습이죠. 자,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이동평균선 다 머리 위에 있네요. 자, 이것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월봉에서도 20개월 선의 저항을 받는 게 정확히 보이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50개월 선, 그 다음 밑에는 또 200개월 선이죠. 200개월 선에서 지지가 되는 건 확실해 보이고 20개월 선과 50개월 선은 저항으로 작용되는 건 확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거죠. 일봉에서 갭 상승이 나오더라도 주봉, 월봉에 장기 이동평균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더 우선되거든요. 힘이 더 세죠. 주봉, 월봉이니까 더 장기 차트의 힘이 더 셉니다. 에너지가.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130달러를 넘어서야 140, 150을 갈 수가 있다. 지금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130에서 150달러에 이 장대 음봉이 떨어졌던 이 박스권. 여기를 돌파하려면 일단 130달러가 1차 관문이고 그다음에 140달러. 이 박스권의 중단부를 돌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상승세에 복귀를 할 수가 있어요. 2021년부터 이 50개월 선이죠. 50개월 선, 항상 주봉에서 50주선, 월봉에서 50개월 선, 거기가 저기입니다. 갈림길입니다. 여기도 딱 보시면 나오잖아요. 2014년부터 보면은 10년치인데 50개월 선 위에 있을 때는 항상 상승이었고 50개월 선 붕괴되니까 50개월 선 저항받고 계속 하락세고 50개월 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세고 50개월 선 밑에 있을 때는 또 하락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50개월 선 위로 올라오기만 하면 매수해서 보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30달러를 돌파하고 50개월 선 위로 올라오면은 또 상승세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모커 땅콩잼, 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커피의 매출이 훨씬 더 높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 커피라던가 호스티스 커피라던가 이런 거랑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동물용 시장이 많기 때문에 동물용으로 지금 조에티스라는 화이자에서 스핀오프된 그런 회사랑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식품 이런 쪽으로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폭설이 내리면서 추워졌습니다. 자, 이럴 때는 스모커의 아이템이 꼭 필요하겠죠. 추운 겨울 스모커 땅콩잼을 발라 먹으면서 미장 관전하는 거는 꿀잼.
네, 조금 전 화면을 통해 확인하셨듯이 댄 아이브스 유명한 애널리스트와 함께 저희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만의 시그널들을 또 찾아가 봐야겠죠. 밤사이에 이슈였던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이야기 이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TA도 동맹도 없는 트럼프 관세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에 대한 공약들, 대선 레이스를 펼칠 때부터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이날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10%를 더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관세는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이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다 라면서 약간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시를 했죠. 계속해서 다음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세 엄포에는 FTA도 그리고 동맹도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미 무역 수지를 염두에 둔 관세 정책이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중국, 캐나다는 올해 9월까지 미국 수입품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3대 대미 수출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마 무역 수지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3대 대미 수출국을 집중적으로 먼저 공략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을 보면요. 향후 국정 운영에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해석도 있었고요.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경제와 자유무역 논리 그리고 우방국과의 관계도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다라는 해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협정에 위반될 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이 협정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재임 시절 이루어진 합의마저 무시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관세에 매우 공격적인 어프로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곁들여 보면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주요 우방으로 자리 잡긴 했지만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캐나다, 중국, 멕시코와 같이 보편 관세 부과나 추가 협상 요구를 배제하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는 점도 살며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만약에 취임 이후 실제 이렇게 행정명령을 통해 바로 추가 관세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이 1% 상승할 수 있다 분석했습니다. 잔 해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경제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번에 언급한 관세는 미국 수입품의 43%가량을 커버하게 될 텐데 이 관세는 연간 3천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꽤 큰 금액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되는 관세로 인해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상승률 지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1% 가까이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1% 가까이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리 인하 속도가 또 더뎌질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닐까요? 일단 이날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죠. 이 의사록을 통해서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인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속도가 매우 더딜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의사록을 통해서 공개가 된 바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도 사실 이미 많이 내려놨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폭을 굉장히 많이 좁히면서 내년 중반에도 기준금리가 기껏해야 4% 초반까지밖에 안 내려갈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는 내년 중반이면 3% 초반까지
10%까지도 내려갈 것 같다라는 가능성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게 된다면 이마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 시장은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히 미국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부과를 당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보복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미국으로 보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미 멕시코는 발동을 걸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관세는 또 다른 관세를 야기할 것이고 결국 양쪽 모두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면서 미국을 향해 경고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세를 야기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보복의 시그널도 주었죠. 또 멕시코 경제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는 세금이고 양국의 상처를 남길 것이다.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결책, 협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협상이 불가하다면 또 보복 관세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시장은 조금씩 특정 섹터를 중심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멕시코가 보복을 하게 된다면 또 멕시코의 관세를 미국이 부과하게 된다면 일단 멕시코 관련해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화요일장에서 자동차 회사들의 시가총액 많이 날아갔는데요. 지금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리고 수출이 많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 8곳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 90%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제너럴 모터스, 포드가 굉장히 큰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90%가 미국으로 갈 때 과연 제너럴 모터스, 포드,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관세 부과로 인해 가격이 인상되고 매출이 저조해진다면 미국 기업에도 안 좋다. 그러니 관세 부과하지 말아라 라면서 멕시코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중국도 아직 분명한 시그널을 내놓진 않았습니다만 알리안츠 GI 최고 투자 책임자는 중국 분명히 이런 관세 위협에 대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미국 경제를 해칠 수 있는 보복 관세와 달러 강세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을 반영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로 사실 달러 인덱스 2년 내 최고치로 올라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복 관세가 멕시코로부터 또 중국으로부터 기타 다른 나라들로부터 들어오게 된다면 미국 경제도 똑같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가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알리안츠 GI 최고 투자 책임자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달러 강세가 제한될 것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다면 이런 가운데 시장은 어떤 반응을 화요일장에서 보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3대 주요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죽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정 섹터, 특정 종목 중심으로는 분명히 반응이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자동차 회사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포드가 2.63%,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었죠. 무려 9%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고요.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코로나와 같은 멕시코 맥주를 수입하고 있는 회사인데 3.34%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측도 관세에 대응할 수 있고 또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받을 수가 있겠죠. 중국산 수입품 비중이 높은 유통업체 타겟 3% 이상 하락했고요.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도 4% 이상의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ETF 시장도 보시죠. MSCI 멕시코 ETF가 2.66% 내렸고요. 캐나다 ETF도 0.68%, 그리고 중국의 ETF 두 가지도 모두 다 0.6%가량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즉 ETF 시장에서도 이런 관세에 대응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트럼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신흥국으로까지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해 나갈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긴장을 한 듯 ETF 시장을 보면 신흥국 중심의 ETF도 일제히 다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생각되는 한마디는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인이 될 텐데요.
트럼프 관세로 다시 한번 무역 전쟁이 중국 그리고 그 이외의 국가와 함께 발생하게 된다면 이러다가는 저희 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로 어제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국내 시간으로 오전쯤에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와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끝까지 반등의 계기를 보여주지 못한 채 0.5% 하락폭을 보이며 2,520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출발에는 나름 상승폭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바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동일하게 0.5%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외국인들 다시 한번 매도 흐름을 이날장에서 보여줬고요. 또 그 전날에 코스피 안에선 힘이 되어줬던 기관 또한 매도 흐름을 이어가면서 양지수는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이 무역 정책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면서 빠르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들을 분리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국방 예산 줄여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방산주들의 급락 흐름도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외국인들은 7거래일 만에 삼성전자를 매수해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반도체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은 나쁘지 않았던 하루였고요. 일단 27일 연말 인사 단행과 관련된 코멘트가 직접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100명 정도의 임원들이 교체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한 쇄신을 꿈꾸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분위기 확실히 바뀌어질 수 있을지 일단 오늘 발표되는 내용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요. 또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어제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에 들어가주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1위와 2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동일하게 JYP 엔터테인먼트를 외인과 기관이 모두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했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엔터주들을 향한 시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내년에는 업황 전체에 대한 개선 기대감 덕분에 특히 연말에 갈수록 엔터주들의 변동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52주 신고가 달성했던 종목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2기 정부 수혜 전망이 이어지면서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고 52주 신고가 그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주와 관련된 발주 증가량 덕분에 인하전국 같은 경우도 11%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조선 기자재 테마단에서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섹터와 테마단에서의 어제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했을지 같이 정리를 해보시죠. 말 그대로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상한가에 직행한 종목들이 대거 속출을 했습니다. 일단 정부 쪽의 발언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 AI 이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로 자금이 많이 이체가 되고 있는, 이동이 되고 있는 모습 같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I 쪽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어제 플리토와 링크, 제네시스가 두 종목이 상한가에 그대로 안착을 했습니다. 정부가 4조 원대 규모의 민관 합작을 통해서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도체 버금가는 지원군을 AI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전해졌죠. AI 전용의 대출까지 신설을 하면서 이 민간 투자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 기술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에 주가로 크게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머스크의 발언으로 인해서 함께 상승 흐름을 보였던 섹터들도 있었는데요. 어제는 대표적으로 드론 쪽이었습니다.
앞서 확인해봤던 머스크의 방산 발언이 오히려 드론 쪽에는 수혜가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바보 같은 회사들이 있냐라는 코멘트와 함께 이제 전투기가 하고 있는 역할은 앞으로 드론이 훨씬 더 저렴한 비용과 훨씬 더 단순한 작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드론에 대한 기대감 그대로 국내장에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제이시언 시스템 이날장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 에이럭스나 네온테크 드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일제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앞선 일론 머스크에 대한 CEO로 인해서 코멘트로 인해서 의료 AI 관련주들 지금 일주일 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날장에서도 루닛은 20% 넘는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3빌리언과 딥노이드 또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면서 일론 머스크의 코멘트 하나로 산업 자체가 운명을 뒤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떠했을까요? 재건 그리고 희귀금속, 특히 이 미중 무역 갈등이 부각이 되면서 희토류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연일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취임되면은 LNG 수출을 즉시 승인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LNG 관련주들도 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관련주로 대표적인 방산주라던가 조선주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에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좀 잠잠했던 종목들 위주로 테마성의 종목들이 계속된 상승 흐름을 어제장에서도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같이 점검해볼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개별 이슈로 상한가 직행을 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오늘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과 조선 최근에 좀 시들시들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 있긴 합니다만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관세 이슈 때문에 일단 우리가 관세의 폭격을 비껴갈 수 있는 산업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증권가에서는 변압기 쪽을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일전기나 LS 일렉트릭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향 수출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어쨌든 트럼프가 다시 한번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전력 쪽에 집중, 이 수요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 인프라 쪽은 이 호조를 받아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미리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I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어떤 산업군보다도 일단 변압기 그리고 전력 기기 쪽으로 기대감을 가져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내년에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향 매출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 해당 종목들의 변동성은 또 어떻게 나와줄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 외 글로벌에서 보내온 시그널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해졌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섹터로 놓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쪽 볼까요? 반도체법과 관련된 보조금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코멘트가 결국 나왔습니다. 새벽에 속보로 전해졌고 이 정부 효율부의 수장인 라마스와미가 이 바이든 정부의 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다만 해당 날에 같은 날에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한테 78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우리 기업이 되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만 다음 정부가 벌써부터 보조금 재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더 커질 것으로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기차 관련주들도 간밤에 특히 유럽 쪽에서의 변동성이 크게 나왔죠. 일단 이 테슬라를 놓고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함께 현재 테슬라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없앨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정부 차원으로 주정부 차원으로 우리는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중요한 건 그 안에 테슬라의 지원은 배제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게 될 것 같고요. 테슬라 향해 2차 전지 기업들이 워낙 국내에 많다 보니까 해당 소식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관세 정책 이슈 이후로 유럽에서 간밤 14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유럽에 상장돼 있는 주요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는데 해당 여파가 오늘 국내
국내 증시 완성차 혹은 전기차 기업들에게는 어떤 분위기를 끼칠지 이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쟁 관련 이슈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서도 같이 다뤄보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휴전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방산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또 새벽에 함께 속보로 전해졌던 게 트럼프 팀이 북한의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졌거든요. 본격적으로 당선 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리고 북한까지 직접적인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으로 이 전쟁에 대한 테마들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키워갈 수 있다는 부분은 같이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일정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벌써 수요일이 됐네요. 오늘 미국의 GDP와 PCE가 새벽 사이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는 또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간밤 FOMC 의사록 공개가 됐는데 연준 의원들이 점진적으로 인하를 하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어서 만약 PCE나 GDP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 또 증시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들 꼭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결론적으로는 하락한 채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대로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몸을 틀어줄지 일단 개장 때까지 저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안에서의 시그널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잘 달리고 있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 지수 0.28% 상승하면서 44,800선 돌파했고 사상 최고치 마감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63% 오름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0.57% 상승하면서 6,000선 다시금 올라왔고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빅테크의 흐름은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M7 중 테슬라만 유일하게 소폭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애플 0.94%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0.62%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은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WTI,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이 합의안이 도출됐다라는 소식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WTI 0.29% 하락하면서 배럴당 68달러 선에 거래에 마쳤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살짝 주춤해지면서 금 가격은 0.1%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주요 이슈는 트럼프 관세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추가 10% 관세를 내가 취임하는 그 당일날 행정명령을 통해서 서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지금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이보다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없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표로도 시장에 큰 충격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지수, 변동성 지수죠. 14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공포와 탐욕지수도 중립에서
탐욕으로 올라오는 모습들 장중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섹터나 종목에서는 반응이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은 11월 FOMC 의사록도 공개됐습니다. 다소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인플레가 둔화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고용시장 강하다. 점진적인 속도일지라도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은 있다라는 게 주요한 코멘트였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대체로 다 올랐는데 테슬라만 0.11%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세 가지 이슈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바클레이즈에 대해서 한 가지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구글의 반독점 케이스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면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구글이 기본 브라우저로 크롬을 애플이나 다른 삼성 디바이스에 탑재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보니까 이 대가가 사라지게 될 경우 애플 매출의 일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중 축소 의견이 나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웨이는 자체 OS를 공개했죠. 미국의 모바일 중심에서 중국의 모바일 중심으로 중국이 계속해서 이동하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 조금 위태로운 애플인데 과연 이 부분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입니다. 키뱅크가 아직 경쟁 리스크 제한적이다라면서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 위치에 대해 그래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로 $180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인데 이 구글은 EU법에 따르기 위해서 검색 결과 방식을 바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날 제시를 했습니다. 반독점법을 계속해서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죠. 트럼프 관세에 떨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25%가 부과가 되죠. 자동차주가 크게 타격을 입었는데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많다 보니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드가 2.63% 내렸고요. 제너럴 모터스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생산해서 가장 많이 북미로 수출하고 있는데 9%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브랜즈는 코로나와 같은 멕시코에 맥주를 수입하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3.34% 하락했고요. 그리고 ETF 관련해서도 멕시코, 캐나다 관련 ETF들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많은 것들을 수입해오는 업체들의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타겟 유통업체 3% 넘게 내렸고요. 달러트리도 1%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4%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 계속해서 중국 관세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월가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지속적으로 알려드린 바 있는데 정말 10% 관세 추가 부가가 예고가 되니까 바로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었고요. ETF로 봐도 중국 ETF 관련주 0.61% 그리고 0.6%가량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 세 가지를 꼽아봤었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텔이 되겠습니다. 밤사이에 3.3% 하락했는데 정부 보조금이 78억 6천만 달러로 확정이 됐습니다. 3월 발표됐던 85억 달러보다 꽤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지도 월가에서 나온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중 60% 가까이가 작년과 동일하게 또는 그 이상 지출할 것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저소득층도 지출을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티그룹도 설문을 진행했는데 전반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특히 이번 연말 시즌 이에 따라서 강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12월에 아웃퍼폼하는 종목들로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CNBC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상승률 평균이 되겠습니다.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3년 평균 12월에만 12.47%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5년 평균으로 봐도 12월에 8.25% 굉장히 큰 상승률을 기록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룹4는 소셜 커머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12월 상승률이 3년 평균 9%대, 5년 평균 7%대로 높고요. 5 빌로우 $5 아래에 저렴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되겠죠. 역시나 12월의 평균 상승률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베스앤바디웍스도 8%대로 높은 12월 평균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류업체 아베크롬비앤피치도 2.85%, 그리고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 2.2%, 오토존 자동차 부품 회사죠. 3.36%, 그리고 할인 판매점 로스스토어도 3%대의 3년 평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주목하면 좋을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뉴욕 증시 시그널 그럼 잡아봐야겠죠. 일단 FTA도 동맹도 없는 트럼프 관세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약해질 수도 있겠고요. 특히 수출주 중심으로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트럼프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조금을 받지 못했는데 과연 어떤 영향이 있고 오늘장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예의주시하시면서 수요일장 대응 전략자 보시죠. 이렇게 뉴욕 증시의 시그널들까지 정리를 해보면서 국내 증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수요일 이들 뉴스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출근하실 때 오늘만큼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제 뉴스 브리핑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 1면과 3면에 걸쳐서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언급했던 이 관세 관련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내용은 멕시코, 그다음에 캐나다. 이거는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이제 대체하는 USMCA 이제 이 3회원국들 대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전제 조건은 펜타닐, 즉 마약이죠. 이것과 불법 이민 이제 두 가지를 전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와 캐나다 25%, 그 다음에 중국에는 10%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제 불법 이민과 펜타닐 얘기가 나왔나를 보면 일단 펜타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원료가 만들어져서 멕시코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제조가 돼서 펜타닐로 이게 이제 미국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멕시코 너네가 막아라. 그리고 중국도 원료 수출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불법 이민 문제는 역시 중국, 멕시코를 이제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취임도 하기 전에 이렇게 관세 얘기를 먼저 꺼낸 거는 일단 하나는 바이든 정부의 레임덕을 노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거보다는 이 경제적인 측면 문제 하나는 대선 공약에서 언급했던 이 보편 관세와 별개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외적인 문제도 관세와 연계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 두 가지 어떤 전략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관세 얘기의 핵심 타겟은 결국 멕시코,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멕시코가 이렇게 핵심 타겟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멕시코가 미국의 이 경상시 흑자가 엄청나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배경에 결국 그러니까 멕시코가 중국의 미국 수출의 어떤 우회로가 되고 있다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판단이 담겨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이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이 친중국계 성향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멕시코가 눈에 가시라고 트럼프 당선 입장에서는 이제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멕시코가 이 마약 문제도 그렇고 불법 이민 문제도 그렇고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전까지 약 2달여 동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이제 관세를 25%나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때까지 이제 멕시코가 어떻게 성의를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보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멕시코에 최근에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공장도 많이 짓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의 가전 부문,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등등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해가지고 좀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대략 한 2천여 개 기업이 현재 멕시코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그러면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기아 같은 경우로 멕시코 공장에서 25만 대의 차를 생산하는데 이 중에 6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아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 자동차에 관세 25%가 부과된다고 그러면 사실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수출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멕시코든 중국이든 미국의 타겟이 이쪽 두 나라에 분명하게 잡혀 있는 만큼 우리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위기를 뚫어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사장단 인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다수 언론들에서 오늘 발표를 할 것이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이번에 그 사장단 인사는 보통 12월에 이렇게 정기 이사를 통해서 하던 게 작년부터 11월로 한 달 땡겨져서 올해도 한 달 땡겨서 11월 말에 실시되는 셈이 됩니다. 한다고 하면요. 이제 이게 삼성그룹 차원에서 뭔가 이제 위기의식을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건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위기의식이 훨씬 더 크게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하반기 들어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부진한 거, 뭐 상반기도 그랬습니다. 하반기 들 특히나 더 그런 면이 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 이재용 회장이 직접 본인 입으로 삼성이 위기에 있다 어떤 그런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위기를 입에 달았다는 얘기는 뭔가 가시적인 조치가 금방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에서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가 단행이 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반도체가 가장 큰 위기니까 반도체 관련돼서 부문장들을 다 바꿀 것이냐 여부. 그다음에 일단 뭐 현재로서는 유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겠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의 유임 여부가 일단 주목이 좀 되고요. 또 하나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그룹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부분들, 재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실제로 가시화가 될 거냐, 실제로 현실화가 될 거냐, 이 부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삼성전자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 기사는 오늘 이제 국내 시장 얘기로 좀 와보겠습니다. 증권면 내용인데요. 코스피 200 뉴페이스 눈이 가네 이 얘기인데 코스피 200이 얼마 전에 리밸런싱을 해서 4개의 종목이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 APR, OCI,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미원상사 이렇게 4개 회사가 이제 코스피 200에 새로 편입이 됐는데 이 회사들이 이제 편입된 게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 실제 편입 때까지 보통 주가가 좀 오릅니다. 표 준비했는데 좀 먼저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효성중공업만 지금 개별 이슈가 있어서 저렇게 9% 가까이 빠졌고 나머지 3개 회사, APR, 미원상사, OCI는 모두 주가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적게는 뭐 한 0.5% 가까이, 많게는 5% 가까이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과거에도요, 올 6월에도 코스피 200이 리밸런싱 할 때 여러 종목들이 편입이 됐는데요. 뭐 이수 스페셜 케미컬, LNF, 두산 로보틱스, 한미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편입이 됐는데 이때도 편입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편입 때까지 LNF는 4% 적게, 그다음에 많이 오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20% 넘게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편입된 이후에 이제
이제 그 주가 변동성이 이제 크다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게 지난번에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때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편입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오르다가 편입되고 난 이후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소문에서 하고 뉴스에 팔라는 것처럼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니까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좀 흔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이런 리밸런싱 때 새로 편입되는 종목에 대한 투자는 이렇게 단기 대응을 할 거냐, 즉 편입 소식이 발표되고 편입 때까지 그때 단기 대응만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이런 어차피 이제 우량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 거냐 이렇게 매수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을 가지셔야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이제 산업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나갔습니다만 H현대와 한화 이 두 기업의 오너들이 이제 이 K 함정, K 이 방산 함정의 이제 원팀을 구성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간에 있었던 이 이제 그 고소 고발전을 이제 합의를 해서 마무리를 한 건데요. 근데 좀 여러 가지 좀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팀이 차기 구축함 KDDX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이제 앙금이 없을 수가 없죠. 서로 뭐 경찰에 고소 고발까지 한 상황이니까 그 앙금이 좀 남아 있어서 HD 현대 측에서는 우리가 독자 설계한 대로 가겠다, 독자 건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굽히지 않고 있고 한화오션 측 같은 경우는 방위사업청에서 제안한 대로 같이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건조하자, 동시에 건조하자 이런 제안을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양사 간에 좀 약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문제도 해소가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고소고발전이 해소된 가장 큰 이유가 이 호주 그 호위함 10조짜리인데 이거에 양사가 이제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탈락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비판 여론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들은 다 서로 원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만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지적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좀 더 결정적인 거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 조선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군함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조선업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조선업을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큰 물이 두르는 상황에서 서로 내부 간의 이런 국내 기업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이제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기사화는 많이 됐습니다만 이 폴란드만 해도 3조 규모, 그다음에 캐나다는 무려 70조짜리 지금 현재 규모의 이 잠수함 건조 사업이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도 또 2조짜리 잠수함 사업이 또 들어와 있더군요. 그러니까 대략 한 75조 규모의 이 잠수함 이 경쟁, 입찰 경쟁이 좀 앞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두 회사가 원팀으로 꾸려서 이 사업들 뭐 다 가져오면 제일 좋겠습니다. 다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캐나다 정도만이라도 가져온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글로벌한 특히 이제 잠수함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그런 기술 경쟁력, 원가 경쟁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K 방산에 뭔가 좀 새로운 또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모시고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뉴욕 시장 얘기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오르고요. 네.
사실은 어제 트럼프 당선인 관세 부과 얘기가 나와서 오늘 시장이 조금 냉랭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나스닥은 또 0.6% 넘게 오르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우리는 갈 거야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감세 쪽으로 많이들 그 트럼프 정부 이후에 뭐 감세 정책을 계속적으로 쓸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적으로 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레벨업이 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차라리 취임한 이후에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임 전까지는 계속 이 기세를 가고 네. 이제 취임했으니 네. 이제는 이제 원래 조금, 이제 네. 그런 그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이제 많이 맞아요. 올랐다가 네네. 실제로 나오면 이제 뭐 세론이 나오는 것처럼 약간은 그런 조정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 시장에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내용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자금 이동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블룸버그 기사로 나오게 되면서 AI 쪽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반도체 쪽에 그 기준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업종 쪽으로 이런 그 매수세가 좀 이동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관세 부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 이상의 관세를 더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뭐 중국의 그 H50 같은 뭐 보편적인 그런 AI 반도체들을 네.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제한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뭐 그런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이동할 거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주목해서 본 어제 기사 중에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아직도 뭐 F-35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뭐 국방 예산에 맞습니다.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네. 있었는데요.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뭐 그 F-35를 개발하기 위해서 1년에 뭐 수십조 원씩 투자가 되고 있는데 차라리 그 돈이면 드론에 투자를 해서 맞아요. 그 확실히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효율화를 높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렇죠. 것을 제대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방산주도 사실은 뭐 웬만한 대형주들은 두 자릿수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방산주 말씀하신 김에 이렇게 되면 우리 방산주들이 이제 확실히 좀 이렇게 꺾이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서 저도 이제 네. KDDX 얘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캐나다나 이런 데 잠수함 뭐 입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이제 성과를 우리가 내면 수주를 하면 다시 네. 이제 방산주들이 이제 모멘텀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 방산산업 쪽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네.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조선업 같은 경우도 MRO 사업 쪽에 가장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 그러니까 뭐 하나오션 같은 기업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어떤 미국의 그 방위 산업에 딱 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회사로 네. 거의 지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드론 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그런 뭐 발사체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하드웨어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있는 그런 드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한국의 그런 어떤 생산 기지로 활용하는 그런 산업들로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이랑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군요. 네, 국내에서는 그런 회사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우리한테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게 그 약간 방산 관련해서 좀 뎁스 있게 좀 들으실 만한 그러니까 미국과 연결해서 미국에 이렇게 좀 도움이 좀 필요할 만한 분야 네. 그런 쪽으로 조금 방산주도 이제는 약간 가지치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셔서요. 이런 점들은 방산주 줌에 워낙 관심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표님 모시고 좀 저희가 들어보고 싶은 거는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올해 네. 한 해 전체를. 그래서 일단 올해 미국 증시, 우리 증시 좀 총평이라고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이제 내년도 얘기를 좀 이제 슬슬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 두 네. 가지로 크게 나눠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아직 한 달이 남긴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비교적 순항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이 올해 계속된다라고 봤을 네. 때 올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좀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은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이 상당히 이제 디커플링이 예, 많이 됐다라는 맞습니다. 게 이제 뭐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올해 그 어제까지 이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연초 대비 15%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이 20%, 그리고 나스닥이 25%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9%가 하락했고 코스닥은 20%가 빠졌거든요.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네, 엄청 이렇게 그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에 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은 국장에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해외 시장하고 너무 차별화가 그렇죠. 많이 난다. 상대적으로 네. 따지면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랑 코스닥 따지면 45%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지수가 많이 상승했지만 어떤 종목에 이렇게 또 쏠림 현상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M7 기업들의 맞습니다. 이제 엄청난 그 랠리가 이어졌고 그 가운데에서 엔비디아가 뭐 연초에 이제 액면 분할 되긴 했지만 40불 수정 주가 기준으로 40불 중반에서 이제 지금 한 135불 정도 하니까 한 3배 정도 그런 거죠. 상승을 네. 한 거죠. 엄청나게 이제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3배가 올랐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상당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의 그런 쏠림 현상들이 가속화되는 그런 구간에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가속화되는 흐름이 언젠가는 이제 꺾일 수가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우려감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을 이제 내년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미국 시장에서 지난주에도 이제 한번 저희가 다룬 적이 있지만 러셀 2000 같이 이런 그 중소형 중소형주, 그 지수들이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런 기업들이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연내로 봤었을 때는 한 10%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보면 그런 그 M7의 상승세를 이제는 중소형주에서 조금 다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가 주도하는 시장도 우리가 내년에는 한번 예. 기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게 혹시 순환매 차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매기가 네. 이런 빅세븐 같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이제 넘어간다, 무브가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그 M7 이외의 그런 기업들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그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뭐 그 말씀하신 대로 머니 무브 차원에서 저희들은 보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 또 다른 어떤 그 쏠림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진행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특징적이었던 점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연중에 고점 기준으로 보면 한 77%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그 연초 기준으로 지금까지 그래도 한 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그 1위 기업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 그 고점 기준으로는 5배 정도까지 올랐었고 네. 지금은 최근에 이제 11월 들어서 좀 빠지긴 했지만 맞아요. 예. 알테오젠이 아직까지 한 3배 정도 올라와 그러게요.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대형주에 대한 쏠림 현상들이 심하게 나타난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요즘에 알테오젠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아주 저렇게 이제 초반에 사셨던 분들이야 뭐 여전히 뭐 대단한 수익률이긴 한데 중간에 사셨던 분들은 조금 요즘에 네. 마음이 조금 불편하실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해 들어 3배나 올랐다라는 네. 측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 이 쏠림 현상은 뭐 마찬가지인 것 같고 뭐 업종이나 종목이 다를 뿐이지. 네. 그다음에 디커플링 현상이 크고 그다음에 미국만 놓고 본다면 이건 이제 내년 전망까지 연결되는 거긴 한데 일종의 이제 M7 중심의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머니 무브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네. 대표님 생각은 좀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 얘기로 좀 이제 포커스를 좀 옮겨 보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내년에 이쪽이 좀 눈에 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좀 현재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그 내년에 시장이 어디가 괜찮을지 계속적으로 이제 찾아보고 보시겠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은 가장 큰 흐름은 AI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은 뭐 하드웨어 중심에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예. 국내 시장에서도 분명히 어떤 그 눈에 띄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의 버블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제 있어 왔고, 그렇죠. 그때마다 그 자금들을 흡수하는 그런 그 어떤 신기술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예. 과거에 뭐 닷컴이라든지 그 모바일 혁명이라든지 지금의 AI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흐름대로 넘어간다고 보면 아직까지 뭐 AI에 대한 그런 그 어떤 버블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네, 네. 이제 올해 뭐 내년 뭐 내후년 뭐 AI가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뭐 일단은 AI 쪽은 뭐 체크를 하고 우리가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쪽에서 아까 계속 좀 대표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 머니무브가 나타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근데 보시는 이제 거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사실 너무 방대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이제 그렇죠, 소프트웨어의 우리나라는, 네.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뭐 글로벌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오픈 AI의 그 GPT가 가장 이제 앞서 있는 상황이고, 네.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기업들도 AI 투자를 많이 그렇죠. 하고 있는데,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위치들이 가장 이제 오픈 AI 쪽에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AI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그 오픈 AI의 챗GPT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 결국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이제 파인 튜닝 해가지고 우리의 서비스에 맞는 그런 뭐 어떤 그 추가적인 서비스를 내놓느냐. 이거 소위 말하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네요. 어떤 실제 네. 제품단에서 이제 네. AI가 적용이 된 네, 그런 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회사들이 그 챗GPT를 이용한 어떤 추가적인 그런 신규 서비스들을 내놓을 텐데, 그런 서비스들 가운데 뭐 삼성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갤럭시 시리즈의 이제 그런 서비스를 출시해서 뭐 상당히 큰 호응을 얻는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올 1월에 그 네. 갤럭시 25였나요? 하여간 그거 나왔을 때 네. 그 AI 통역 기능, 번역 기능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그 GPT를 활용한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열릴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모바일 그 제품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풀리고 나서 모바일 게임 업종들이 많이 붐을 이뤘었던 것처럼 AI 쪽도 그런 그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내 생활 주변에서 네. 이게 AI 기술이 적용이 된 거네.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장에서 이제 화제가 되고 네. 소위 말해 피터 린치 방식이 될 네, 것 같긴 맞습니다.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와 네. 어디가 뭐 AI를 기술을 적용을 해서 뭐 어떤 서비스 내놨는데 기가 막히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이제 세심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타이밍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일단 가장 큰 핵심은 이제 AI다. 네. 그리고 그게 실제 소비자 단에서 어떻게 서비스가 이제 먹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조금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국내에서 이제 네. 본다 그러면 네.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상반기에는 뭐 당연히 AI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쪽이었고 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하반기로 넘어와서는 상반기만큼의 주도적인 뭐 성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이오가 좀 시장을 좀 끌고 가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네. 이게 결국 이제 내년에는 이제 상반기든 하반기든 뭐가 이제 이렇게 좀 네. 눈에 띄게 시장을 좀 끌고 갈 것이냐. 가뜩이나 최근 우리 시장 뭐 수급도 시원찮고 등등 네. 얘기 많은데 혹시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윤곽이 좁혀진 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이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괜찮은 위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비싸지 않으니까. 네. 이제 비싸지 않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실적이 이 정도 나오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 뭐 많이 빠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식의 접근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자동차 업종을 조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좀 의외인데요. 네,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실적을 좋게 나타내고 맞아요. 있고 예. 거기에다가 올해는 이제 환율 쪽으로 많이 그렇죠. 수혜를 수혜 내년에 입었죠. 받을 수가 올해도 있고 뭐 내년에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종 쪽에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뭐 시장을 주도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의 바이오 시큐어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그런 뭐 바이오 제조하는 회사들에다가 또 관세를 또 많이 부과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 이제 CDMO 회사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같은 네, 회사들 예. 그리고 지금 제약 5사 그 큰 뭐 그 제약사들이 그 CDMO 쪽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 제약사들이요. 예. 그래서 그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CDMO를 만들기만 하면 지금 그 다 생산할 수 예. 있는 물량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서는 그런 회사들을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제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결국은. 네, 뭐 일단은 지금도 너무 이제 그 가격이 뭐 싸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뭐 환율 효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현대차 들고요. 기아가 이런 네. 관세니 뭐니 이런 거 해도 네, 그렇습니다. 예. CDMO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미국 아까 이제 MRO니 이제 그 네. 방산 쪽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던 미국의 기업들의 또는 미국의 정부의 이익이 되는 거에 도움이 될 만한 네. 우리 쪽에 뭔가 이 CDMO도 결국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게 큰 틀에서는 트럼피즘에 도움이 될 만한 우리 쪽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 기술이나 그런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국내 시장에서는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CDMO도 같이 좀 보면 되겠네요. 네. 코스닥 쪽은 좀 어떨까요? 코스닥 쪽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기업들 중에 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바이오나 지금 그 2차 전지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뭐 코스닥 지수 전체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이렇게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이 2차 전지 기업들은 실적이 올해 너무 안 좋아졌고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은 워낙에 이제 또 숫자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죠. 이제 펀더멘털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이제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에 베팅하는 시장이었고 그런 거죠. 예, 예.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뭐 바이오 기업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이제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그런 대형사들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었던 거지. 예. 또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지 않은 바이오 기업들은 또 주가가 또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도 맞아요.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장주에 이제 베팅하느냐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도 그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이제 뭐 그 호의를 하는 그 사족 보행 로봇 예. 스팟이라고 하는 그 로봇개가 이제 뭐 실제로 이제 호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거였던 거랬죠. 그게 현대차에서 인수한 인수한, 기업이죠. 근데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그런 사족 보행 로봇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로봇을 가지고서 무슨 배달을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군용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정찰 네. 그 용으로. 예.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이 우리나라가 또 팔다리를 만들고 이러는 건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로봇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많이 커진다고 했었을 때 이런 어떤 로봇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위탁 생산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한번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좀 더 뭐 이런 회사들 뭐 이렇게 뭐 혹시 네. 좀 정리되신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텁스라는 기업이 이제 그런 로봇 위탁 생산을 지금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위탁 생산을.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회사들이 기존에는 스마트폰의 그 케이스를 만들던 회사거든요. 저도 지금 그래서 그 회사가 맞나 싶어서 지금 네, 여쭤보려다가. 맞습니다. 아. 네, 스마트폰 케이스를 하다가요. 지난 2021년, 22년도에는 이제 그 진단 키트를 하면서 그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로봇의 위탁 생산 같은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그런 위탁 생산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국은 이 인탑스 말씀도 하시면서 이게 위탁 생산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로봇 형태를 만드는 거고 네. 그 로봇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은 네. 결국 이제 뭐 미국이나 뭐 해외 기업들이 하는 좀 많이 거고. 할 수가 있죠. 원래는 이런 그 위탁 생산 같은 것들을 중국에서 가장 잘하는데 예, 이제 예, 중국과의 예. 그런 경쟁이 있다 보니까 또 첨단 제품이고 해서 중국 예. 제품은 미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오늘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의 큰 흐름을 두 가지로 좀 제가 이해가 된 게 하나는 미국의 트럼피즘, 즉 미국 우선주의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야. 예를 들어 네. 지금까지 얘기해놨던 조선, 네. 특히 조선 중에서도 군함 만드는 이 함정 쪽, 그다음에 배를 고치고 하는 MRO 쪽 이런 쪽들이 얘기가 좀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로봇 같은 거, 위탁 생산 같은 거, CDMO 같은 거 이런 거. 네. 미국이나 하여간 뭐 해외 기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고 우리는 그거를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네. 쪽의 역할. 이게 또 중국과 겹치는 부분인데 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좀 계속 견제를 세게 네. 할 거니 그에 따른 반사이익이 또 기대가 되는. 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국내 기업이나 기술이냐 또는 물건을 위탁 생산할 수 네. 있는 그런 분야냐. 요 두 가지 정도로 내년에 대표님께서 보시는 큰 방향성 네.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미국 지금 저희가 이제 주로 국내 쪽 내년도 전망을 해서 국내 쪽 얘기를 집중을 주로 많이 했고요. 혹시 이제 미국 쪽에서는 AI 얘기는 큰 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나는 미국 쪽에서는 내년에 좀 네. 눈여겨보고 있는 업종 정도가 네. 있다라고 혹시 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업종은? 업종으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올해의 뭐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리즘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뭐 일론 쪽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뭐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 아니면 뭐 이제 스페이스X 네. 이런 어떤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우주항공 네. 네, 이런 쪽의 산업이 그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서 투자에 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가 왜 상장이 안 돼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투자하시기가 편한데. 네, 그 네, 머스크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전혀 이제 테슬라랑 다른 회사고 맞습니다. 예. 이제 뭐 의결권만 가지고 있는 회사인 거고 네네네. 실적이 나오면 이제 상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스타링크가 먼저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스타링크 상장 소식도 좀 기대를 하시면서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 말씀 이제 슬슬 이제 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내년도 투자 전략 짜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 1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